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새벽 5시, 윤춘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학교 영양사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은퇴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춘자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두 손녀가 잠들어 있는 새벽, 그녀만의 시간이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어 밥을 안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하늘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 현주가 어제 또 한마디 했었죠. 반찬이 짜다고 아이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춘자는 한숨을 삼키며 덜 짠 김치를 골라냈습니다. 할머니, 물. 8살 큰 손녀 민지가 잠결에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춘자는 반가운 듯 아이를 안아 올렸죠. 우리 민지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따뜻한 물 줄게. 컵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물을 마시고는 다시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빨래는 따로 하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순간 춘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죠. 할머니 옷이 많아서 그래. 자, 다시 자러 가자. 민지를 방으로 데려다 주고 돌아온 춘자는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한쪽 구석에 따로 모아둔 자신의 빨래감들이 보였죠. 며느리가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가족의 옷과 춘자의 옷은 따로 세탁하라는. 아침 7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죠. 아들 준호가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고생은 뭐, 어서 씻고 와서 아침 먹어. 이어서 며느리 현주가 나타났습니다. 춘자가 준비한 상차림을 한눈에 훑어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죠. 아침에 생선조림은 좀 느끼해요. 아이들이 잘 안 먹어요, 어머니. 아, 그러니? 다음부턴 아침에 생선은 안 하마.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수백 명의 학생들 식사를 책임졌던 그녀였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늘 초보자가 된 기분이었죠. 아이들이 등교하고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 춘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청소, 청소가 끝나면 빨래, 빨래가 끝나면 저녁 준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오후 3시 춘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이 집이 자신의 집인지 헷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서, 그들의 취향에 맞춰진 가구와 인테리어. 춘자 자신의 흔적은 작은 방 한켠에 놓인 오래된 화장대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저녁 준비를 하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분명 가족을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공허한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죠. 저녁상에서 현주가 또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국이 좀 싱거워요. 간을 더 맞춰주세요. 춘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금을 조금 더 넣었죠. 가족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혼자만 침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밤 10시 모든 가족이 잠든 후에야 춘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30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달려온 세월, 그리고 지금의 이 생활. 무언가 어긋나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었죠.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아파트 창문을 두들기던 2월 초순이었습니다. 춘자는 새벽부터 몸살기가 있었죠. 목이 칼칼하고 온몸이 나른했지만 여전히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자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버텼죠. 분명 독감 기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의 아침은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쌀을 씻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오래 걸려 아침상을 차렸죠. 계란말이를 하다가 팬을 놓칠 뻔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민지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춘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괜찮아요, 우리 민지. 할머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체온계를 재어보니 38도 8이었죠. 고열이었습니다. 아침 7시 준호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춘자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았죠. 많이 아파 보이세요. 오늘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괜찮다. 어여 밥 먹어라. 춘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나타났습니다. 춘자의 모습을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곧 평상시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그래, 조금 독감 기운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러시군요. 그래도 저녁은 준비하실 수 있으시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현주를 바라보았죠. 고열에 떨리는 몸,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인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픈 건 알지만 저녁은 준비하실 수 있죠. 남편이 회식이라 일찍 들어올 텐데 아이들 밥은 챙겨야 하잖아요. 춘자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 깊숙이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죠.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기 전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세요. 괜찮아. 약국에서 약이나 사다 먹을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어여 출근해라. 그럼 오늘 저녁은 배달시켜 먹죠. 엄마가 아픈데. 하지만 현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배달 음식 자꾸 시키면 아이들 건강에 안 좋아요. 어머니께서 간단하게라도 준비해 주시겠죠. 준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자를 한 번 더 바라보곤 출근길에 올랐죠.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춘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웠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죠. 하지만 저녁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 먹고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죠. 마트 안에서 잠깐 어지러움에 벽에 기댄 적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마트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춘자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인의 작은 배려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죠. 오후 4시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다칠 뻔했죠. 가스불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국을 끓이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고열 때문에 정신이 몽롱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또렷했죠. 지난 2년간의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저녁 6시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춘자는 식탁에 상을 차려놓고 있었죠. 몸이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빨개요. 5살 둘째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은지. 어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요.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춘자가 준비한 저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밑반찬이 이게 다예요. 춘자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밤 9시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간 춘자는 침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체온을 재어보니 39도가 넘었죠. 해열제를 한 알 더 먹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30년간 학교에서 일할 때는 아프면 병가를 냈었죠. 동료들이 걱정해주고 학생들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구나. 고열에 시달리며 떠오른 깨달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춘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독감이 나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춘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고열에 떨리면서도 저녁상을 차렸던 그 순간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요. 3월 초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 한강 둔치를 산책하고 있었죠. 강물이 얼음을 녹여가며 흘러가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 선생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옛 동료 김미경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15년간 함께 일했던 친구였죠. 미경 씨, 이렇게 만나다니요.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내외분과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미경의 물음에 춘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그럭저럭이라니요? 표정이 영 어둡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미경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받으며 춘자는 그동안 쌓여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까다로운 요구들, 따로 빨래를 하라는 규칙, 아파도 집안일을 해야 하는 현실까지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고? 미경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가족인지 가정부인지. 선생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선생님에게도 선생님만의 삶이 있어야죠.
미경의 말이 춘자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자신만의 살.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단어였죠. 미경 씨는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아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자유로워요. 아무에게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사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만의 삶, 자유로운 살. 가능한 일일까? 그날 저녁 춘자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퇴직금과 적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원래는 아들을 위해 아껴둔 돈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혼잣말을 하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액수였죠.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 있어.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따로 살까 생각 중이야.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구나. 현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어머니, 저희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불편한 건 아니야. 그냥 혼자 살고 싶어졌어. 현주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나가시면 누가 아이들을 돌보죠? 저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순간 춘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되고 있는지를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현주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날 오후 춘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공인중개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어떤 집을 찾으세요? 한강 상류 쪽에 조용한 곳이요. 너무 크지 않은 집으로요. 혹시 가족들과 함께 사실 건가요? 아니요. 혼자 살 집이에요. 중개사는 몇 군데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평 한강변의 작은 단독주택이 춘자의 마음을 끌었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고 강물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어요. 정말요? 좀 더 보시고 결정하셔도. 아니요. 이 집이 좋아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죠.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계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세요? 진짜로 나가실 거예요? 응. 다음 주에 이사할 거야.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아예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날 밤 춘자는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 씨, 나 집 구했어요. 정말요? 어디예요? 양평 한강변이요. 작은 집이지만 마음에 들어요. 와, 대단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한강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30년간 타인을 위해 살았던 윤춘자가 드디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사 당일 3월 넷째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춘자는 새벽부터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3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 산 물건이 얼마나 없었는지를요. 이게 다예요? 이사업체 직원이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박스 5개와 낡은 화장대, 작은 장롱이 전부였죠. 네, 이게 다입니다. 춘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흔적이 이것뿐이라니요. 아침 9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놓인 박스들을 보고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죠. 할머니, 정말 가세요?
민지가 춘자의 치마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은지도 따라서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예쁜 손녀들 울지 마요. 할머니가 놀러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춘자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었죠.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생각해 보세요. 준호야, 엄마 결심은 변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현주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죠. 결국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질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너희도 독립해. 나처럼. 춘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춘자와 말을 섞지 않았던 그녀였죠. 어머니 정말 가시는군요. 미안해, 현주야.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 저희 사정은 생각도 안 하시고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현주의 차가운 말투에 춘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오전 10시 이사차가 도착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울고 있었고 준호와 현주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마지막 짐까지 다 옮기고 나서 춘자는 2년간 살았던 집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부엌에서는 수많은 저녁을 준비했고 거실에서는 손녀들과 놀아주었으며 작은 방에서는 혼자 울기도 했었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현주가 마지못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었지만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너희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준호가 춘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외로우시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춘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양평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빼곡한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야산들이 나타났죠. 한강도 점점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새 집이에요? 운전기사가 춘자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마당에는 벚꽃나무가 있었고 뒤편으로는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죠. 네, 여기에요. 짐을 내리고 집 앞에 선 춘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리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차가운 강바람에 봄내음이 섞여 있었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거실과 방 2개, 작은 부엌까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짐을 정리하며 춘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꾸며나갔습니다. 화장대는 창가에 놓고 옷장은 방 한편에 두었죠. 부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릇들만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쯤 기본적인 정리를 마치고 나서 춘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전 주인이 가꾸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여기에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어볼까?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나온 미소였죠. 저녁때가 되자 춘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맛있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도 마음이 편해 그런가 맛있네. 누구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죠. 그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강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리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자연의 소리였죠. 춘자는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물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평온함이었죠.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 이제 시작이네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7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구리에서 보던 것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처럼 반짝이며 춘자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드디어 윤춘자만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양평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매일 아침 한강 물소리에 잠을 깼죠. 구리에서의 알람시계 소리와는 전혀 다른 자연스러운 기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아침 8시 춘자는 여유롭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아침에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설탕 2스푼, 프림 1스푼. 오로지 자신의 취향에 맞춘 커피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지난주에 심은 상추 씨앗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무릎을 꿇고 앉아 새싹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기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순이 할머니였죠. 나이로는 춘자보다 5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윤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순이에요. 여기 산 지 10년 되었어요. 두 사람은 담장 너머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고 역시 텃밭 가꾸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러 오세요. 외롭게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춘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구리에서는 이웃과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눠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마을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정겨운 분위기였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네, 구리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도시에서 오셨구나. 여기는 좀 심심하실 텐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아요. 그런가요? 그럼 잘 오셨네요. 이 사과 드셔보세요. 우리 과수원에서 직접 딴 거예요. 아주머니가 건넨 사과는 달콤했습니다. 타인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죠. 저녁 무렵 춘자는 한강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구리에서 본 한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맑고 잔잔한 물결 위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네요. 강변 벤치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구리에서의 바쁜 일상과는 정반대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그리워해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건강해라. 더 이상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 안부부터 집안일까지 온갖 걱정을 늘어놓았을 텐데 이제는 간단명료했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오늘 산 사과까지. 간단하지만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맛있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전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누구에게 잔소리를 들을 일도 투정을 들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순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춘자 씨 심심하실까 봐 왔어요. 시간 있으세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지금은 편해요. 그렇죠. 아무에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순이 할머니의 말에 춘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78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으니까요. 내일부터 텃밭일 도와줄까요? 혼자 하기엔 힘들 텐데요. 정말요? 고마워요. 내가 텃밭 초보라서 걱정이었거든요. 두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얘기부터 자식들 얘기까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이었죠. 순이 할머니가 돌아간 후 춘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정말 괜찮네. 한강물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이웃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새로웠고 소중했습니다. 구리에서의 인연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았죠. 윤춘자라는 한 개인으로서의 삶 말입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별들이 춘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드디어 자신답게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평에 정착한 지 넉 달이 지난 7월 중순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한강변의 바람은 시원했죠. 춘자는 이제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춘자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었죠.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텃밭으로 나가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토마토, 오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와 함께 가꾼 정성의 결실이었죠. 춘자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담장 너머로 순이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습관이 되었어요. 순이 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시장에 가려고요. 함께 가실래요? 좋아요. 토마토도 좀 따서 가져갈게요. 두 할머니는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단골이 된 가게들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늘 맛있는 과일을 골라주었고 반찬 가게 할머니는 새로 나온 밑반찬을 맛보라며 내어주었습니다. 춘자 씨, 정말 좋아 보여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정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나가보니 뜻밖에도 아들 준호가 서 있었죠. 준호야.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넉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도 어둡게 그을렸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들어와. 준호는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자가 꾸민 소소한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감탄하는 듯 했죠. 여기 정말 좋네요. 혼자 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응, 별거 아니야. 앉아라. 뭐 마실래? 물 한 잔만 주세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 저희 장모님 집에서 나왔어요. 춘자는 물잔을 놓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장모님이 저희한테 너무 까다롭게 하셔서요. 현주도 매일 스트레스 받아 하고 아이들도 눈치 보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춘자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전세 구하려고 하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 형편으로는 어려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주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그때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래? 현주가 그런 말을 했어? 아이들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요. 특히 민지가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서러워해요. 춘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녀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준호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준호가 갑자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예요. 현주도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춘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 임시로 현주 친구 집에 맡겨뒀어요. 오늘 하루만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지와 은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민지가 할머니한테 편지도 썼어요. 손편지를 받아든 춘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계란 후라이가 그리워요. 엄마가 해주는 건 맛이 달라요. 할머니, 언제 와요?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지난 넉 달간의 평온한 일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이 할머니와의 다정한 대화, 홀로 마시던 아침 커피의 여유로움,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움. 준호야,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보이니? 정말 평화로워 보이세요. 응, 엄마는 지금 행복해. 78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춘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죠. 준호야, 이제는 너희가 독립할 때야. 엄마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하지만 엄마 결심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가끔 놀러는 갈게. 아이들도 여기로 보내주면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고. 준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포기한다는 듯 고개를 들었죠. 알겠어요.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고마워 준호야. 이해해줘서. 해질 무렵 준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춘자는 현관 앞까지 나와 배웅했죠. 준호야, 힘들겠지만 잘 해낼 거야. 엄마가 믿어. 네, 엄마.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준호의 차가 사라진 후 춘자는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해가 강물 위에 붉게 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으니까요.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과 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춘자 씨, 요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순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텃밭에서 오이를 따고 있었어요. 아들이 다녀갔거든요. 아, 그랬군요. 반가우셨겠어요. 반갑긴 했는데 다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순이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춘자 씨, 한 번 포기하면 다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순이 할머니의 말이 춘자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춘자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지난 넉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기쁨,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준호야.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마음은 변하지 않아. 엄마, 현주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지금 아이들 돌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해주셨는지 깨닫고 있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민지가 엄마 없어서 너무 서러워해요. 매일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요. 춘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녀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죠. 엄마, 제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춘자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주였죠.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현주는 춘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민지와 은지가 춘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우리 예쁜 손녀들 많이 컸네. 아이들을 안아주며 춘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 예쁜이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현주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하고 와서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정말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현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를 식구가 아니라 가정부 취급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빨래도 따로 하라고 했던 거, 아프셔도 집안일 시켰던 거,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현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죠.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민지가 춘자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어요. 은지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진한 부탁에 춘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맞춰드릴게요. 어머니 중심으로 살게요. 현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빨래도 요리도 모든 거 다요. 춘자는 잠시 마당의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정성으로 가꾼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죠. 현주야, 고마워. 내 마음은 알겠어. 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뒷바라지는 안 할 거야. 78년 동안 충분히 했어. 나는 이제 윤춘자로 살고 싶어.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혈육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춘자가 현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짜 반성했다면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할머니, 제발요. 민지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춘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지 할머니가 여기 살면서도 자주 볼 수 있어. 방학 때는 여기서 같이 지내면 되잖아.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춘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현주야, 가끔 놀러와.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면 돼. 그런 게 진짜 가족이야. 그리고 너희끼리 잘 사는 게 효도야. 더 이상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현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이들과 현주가 떠난 후 춘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순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춘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춘자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혼자 산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이게 내 삶이라는 걸. 순이 할머니는 춘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춘자 씨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나이 들어서 새 삶을 선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날 밤 춘자는 창문을 열고 한강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춘자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향한 마지막 고비를 넘어선 것입니다. 양평으로 이사 온 지 6달이 지난 9월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서늘해지고 강변의 나무들이 조금씩 단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춘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늦여름에 심은 배추와 무가 제법 자라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와 함께 가꾼 정성 덕분이었죠. 춘자 씨,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담장 너머로 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둘이 하기에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웃들이랑 함께 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할머니는 김장 계획을 세우며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춘자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강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의 일과가 되었죠. 강변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민지, 잘 지내고 있지? 네, 할머니.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에 춘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우리 민지 대단하네. 무슨 그림을 그렸어? 할머니 집이요. 할머니가 텃밭에서 채소 따는 그림이요. 춘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와, 할머니가 정말 기쁘다. 다음에 할머니 집에 올 때 그 그림 가져와, 민지야. 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춘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손녀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방식으로 정립되고 있었어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보낸 것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위해 직접 만든 선물들이 들어있었죠. 민지가 그린 그림, 은지가 만든 점토 작품, 그리고 준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현주와 저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고 아이들도 더 독립적이 되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끼리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편지를 읽으며 춘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 가족도 이제 진짜 독립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우편함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지가 보낸 손편지였죠. 할머니, 저는 지금 괜찮아요. 처음엔 할머니 없어서 많이 슬펐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행복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린 새처럼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아 보여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8살 아이가 쓴 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깊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춘자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오후에 순이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춘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춘자 씨,
오늘 얼굴이 더 밝아 보이네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손녀에게서 편지가 와서요. 아이고, 그렇구나. 손녀가 얼마나 예쁠까. 이번 주말에 놀러 온다고 해요. 그럼 사과 좀 더 가져가세요. 아이들 간식으로 좋아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춘자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춘자는 문득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구리 아파트에서 가족들 눈치를 보며 살던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어요. 이제 정말 내 삶을 살고 있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자 춘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양평에 온 후로 매일 쓰고 있는 습관이었죠. 오늘로 양평에 온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짜 내 집 같다. 순이 할머니 같은 좋은 이웃도 생겼고 마을 사람들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고 있고 아들도 독립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살. 이제야 윤춘자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다. 일기를 다 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물 소리가 평소보다 더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이제부터는 윤춘자로만 살겠어. 강물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 달빛이 한강 위에 은빛 물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평안함을 느꼈어요. 7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 윤춘자.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야 시작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죠. 춘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내일을 꿈꿨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내일을 말이에요.